관산들을 지나며. 장영석. 아스팔트 중앙 황색선 두 줄은 결코 만날 수가 없나 보다. 강원에서 관산들을 지나 농음으로 가는 901번 지방도는 예전의 그 길이 아니었다. 과거의 구불텅한 비포장도로는 쭉 뻗은 왕복 2차선으로 포장되어 바라보는 두 눈마저 시원하다. 듬성듬성 서 있지만 여전히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미루나무가 팔을 벌려 길손을 맡고 있다. 대식이 중학교 다닐 때 지방도 양옆으로 널려있는 관산들은 두 눈으로 담기에 부족한 정도로 넓어 보였는데 이제는 영강 너머 갈평리와 작전리 옥녀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입동을 앞둔 관산들도 벼 수확이 끝나 휑하게 비어있고 군데군데 허수아비만 늦가을과 해차를 하고 있다. 예전 대식이가 중학교 다닐 때는 물론 모교에서 교생으로 있을 때도 아늑하고 정겨운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서 있는 비닐하우스가 을씨년스럽게 텅 빈 들녘을 채우고 있다. 대식은 양산계 개울가에 있는 집에서 오늘도 언제나처럼 혼자 나왔다. 구장터 송정숲을 거쳐 농음 쪽으로 난 영강변을 걷는 것이 귀양 후 중요한 하루 일과이다. 오후 3시쯤 집을 나와 1시간가량 걷다 보니 뱀꼬리같이 늘어진 901번 지방도 너머로 누워있는 갈모봉 위로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지는 해도 60대 중반의 자기와 흡사하다고 여기며 쓴웃음을 짓는다. 지는 저 해도 한낮에는 중천에 떠서 온 세상을 비추며 만물의 머리 위에서 군림했으리라. 그랬던 해도 모두를 떠나보내고 눈시울을 붉히며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 것이 얼추 인간사와 닮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람의 인연도 901번 지방도 중앙 황색 선처럼 엮일 수 없는 운명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고 머리를 주걱댔다. 대식은 이태 전 귀촌했다. 아니, 귀향했다. 35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꿈은 처음부터 어그러졌다. 교편을 그만두기 몇 년 전부터 시름시름 앓던 아내가 그의 퇴임을 몇 달 앞두고 간암으로 세상을 떴다. 그가 국어교사로 서울 변두리 중고등학교를 전전할 때 아내는 남매를 건사하며 시장통에서 의류 수선 가게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는 시인님 내에 껄렁거리며 학교를 나가는 것 외에 살림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늘 술에 취하여 퇴근하고 주말이면 합평회나 출판 기념식 등 모임에 나가기 빠듯하여 가장으로서는 빵점이었다. 퇴직하고도 한 해를 넉나간 사람처럼 외출도 거의 않고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든지 낮잠으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책을 보는 것도 시를 쓰는 것도 시답지 않았다. 아들 동철은 학사장교로 임관, 장기 복무를 지원하여 최전방 철책선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의 정년 퇴임식 참석 이후는 볼 수 없었다. 3살 터울인 미애도 서울 모 일간지 사회부 열혈 기자로 선머슴처럼 뛰다 보니 결혼은 생각도 않고 가끔씩 전화 한 통이 고작이다. 이태 전 한식날 그는 성묘하러 오랜만에 고향 가원에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군청 과장을 마치고 행정사 겸 부동산 사무실을 열고 있는 중학교 동창 박권식을 만났다. 우체국 맞은편 골뱅이 해장국집에서 낮술을 곁들여 점심을 들 때 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가 귀향을 권했다. 마침 양산계 옆에 한옥집이 나왔는데
약간만 수리하면 살 수 있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서를 썼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지내는 염창동 아파트가 무덤처럼 느껴졌던 그는 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당장 읍내 역원에서 머물며 부동산 박 사장의 소개로 농가 수리 전문 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 그는 업체 인부 2명과 어울려 한 보름간 한옥을 개조하였다. 노후된 기와장은 교체하고 화장실, 세면장도 실내에 두었으며 주방도 입식으로 고쳤다. 실내는 깔끔하게 인테리어 공사로 꾸몄고 집 안팎도 산뜻하게 도색하였다. 대지 100여 평에 건평 30평의 한옥은 그가 보아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새롭게 수리되었다. 집 둘레는 허리쯤 닿는 철제 펜스를 설치한 뒤 펜스 안쪽으로는 매실,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고 현관 입구로는 조그마한 화단과 잔디를 깔았다. 그리고 동편 20여 평에는 고추, 상추, 가지 등 푸성귀를 심는 텃밭과 서편 공터에는 황귀, 작약, 매군동, 더덕도 몇 줄씩 구색을 맞추어 심었다. 집 수리가 끝나자 대식은 염창동 아내와 자식들의 채취가 남은 중형 아파트를 전세로 넘기고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났다. 아파트는 아내가 고생하며 장만하여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제는 오만장이 떨어졌다. 웬만한 가재도구는 모처럼 보는 곰 같은 며느리 뺀질이 딸에게 나눠주니 알맞게 트럭 한 대뿐이었다. 평소와 다르게 미애는 애비가 이사한다고 휴가까지 내며 가원을 따라왔다. 이삿짐 조수석에 딸과 함께 서파제를 넘을 때 길 양옆으로는 늦은 봄의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라일락, 서파제. 토끼잠에서 깨어 서파제를 넘던 대식은 불현듯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안개 속을 헤매던 오래전의 그 자신을 발견했다.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도 보랏빛 라일락꽃이 한창일 때 서파제를 넘었다. 중학교 졸업반, 흙먼지 이는 비포장 황토길을 걸어 넘었다. 혼자가 아닌 또래의 여자애와 함께였다. 그날은 서파제 너머 구랑리 숲에서 군내 학생 100일장 행사가 있었다. 그도 그 여자애도 눈앞에서 완행버스를 빤히 놓치고 가원 읍내 버스 정류장에서 구랑리 숲까지 10리길을 걸어갔다. 강원 중학교는 한 학년이 7반까지 있는 제법 큰 학교여서 낯이 선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 머쓱하였다. 한 10여 분 걸었을까. 조금 뒤쳐져 따라오던 그 여자애가 먼저 말을 건넸다. 얘, 어째 사내애가 그리도 의리가 없냐? 약한 여자는 안중에도 없이 저 혼자 텔레텔레 내빼고 있냐? 뾰로통한 얼굴로 톡 쏘는 목소리에 그는 한동안 뜨악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 뭘 내가 언제 어쨌다고. 대식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온몸은 굳어졌다. 너도 100일장 행사에 가니? 그치? 그 여자애는 단정짓듯 말했다. 응, 나도 그렇지. 그럼 너도? 그래, 나도 거기 간다. 어쨌든 버스 놓친 동포끼리 반갑다. 난 동이야. 최동이, 3학년 5반. 그 애는 거칠 게 없는 망아지처럼 나불대었다. 그래. 난 신대식, 3학년 3반이지. 그는 더듬대며 말을 이었지만 얼굴은 잘 익은 홍시 같았다. 아, 그 사회선생 불독반이구나. 우리 반은 샌님반인데 담임 선생님이 지금 너처럼 샌님 같아서 샌님반이라고 부른다더라. 동희는 재미있다는 듯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작고 마른 체격의 그 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이마가 반듯하고
눈매는 선해 보였다. 둘이는 11시에 시작되는 백일장 행사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듯 하하 후후 하며 서파제를 넘었다. 길가 라일락꽃에 앉은 하얀 나비를 보고 그 나비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다고 동희는 힘주어 말했었다. 무슨 나비가 좋으냐는 대식의 말에 호랑나비가 한층 어울리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 애가 꽤 당차다고 느꼈다. 서파제를 넘는 내내 대식은 동희에게 남자친구들과는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설렘을 경험했다. 둘은 11시를 조금 넘겨 구랑리숲 백일장 행사장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도착했었다. 그때 그는 서파제를 넘는 나비의 꿈으로 중등부 운문 장원을 했고 동희는 산문 입상을 하였다. 그들은 이듬해 정촌에서 강원까지 다니는 강원선 열차를 타고 1시간 거리인 정촌 읍내 고교와 여고에 입학했다. 이후 그들은 오후 5시 하교하면 정촌역에서 2칸짜리 꼬마 전동차를 타고 6시쯤 강원역에 내렸다. 차 안에서는 친구들의 눈을 의식하여 서로 모른 채 눈길을 돌렸지만 강원역 플랫폼을 빠져나오며 뒷골목을 거쳐 양산계 하천을 따라 읍 소재지 중심인 우체국까지 20여 분을 함께 걸었다. 가끔씩 우체국 뒤 빵집이나 만두가게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주로 우체국 앞에서 헤어졌다. 동희의 집은 시장통 지나 솔밭 아래 송정리이고 대식은 양산계 건너 무릉리였다. 그는 송정리 50여 호가 최씨 집성촌이라는 것을 동희를 통해 처음 알았다. 물론 송정마을보다 조금 큰 무릉리는 신씨 일색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송정리와 무릉리는 양산계를 약간 비껴서 마주보고 있는데 송정리는 아침 해가 뜨면 곧장 햇살이 비춰서 양지뜸이라고 하였고 무릉리는 동쪽을 막은 서파제 때문에 햇살이 늦게 비추어 음지뜸이라고 불렀다. 서파제는 물론 양산계를 뒤덮은 라일락꽃이 흐드러지게 핀 늦봄 무렵이었다. 중간고사를 마친 대식과 동희는 토요일 오후 두 마을 중간쯤인 시장통에서 만났다. 둘은 송정리 마을 앞으로 난 비포장길을 거쳐 양산계 돌다리를 건너 무릉리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을 초입에 있는 구판장에서 음료수를 사서 들마루에 앉아 마시고 있는데 구판장 주인인 송정댁이 동희를 보고 아는 체 했다. 예, 너 양조장집 막내 아니니? 맞지? 저 엄마를 빼닮았네 뭐. 송정댁은 반갑다는 듯 호들갑을 떨며 아는 체 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는데요? 동희는 의외라는 듯 볼을 붉히며 되물었다. 내가 너 엄마랑 친구이고 또 구판장을 하는데 양조장집 딸들을 모르겠어. 송정댁은 당연하다는 너털 웃음까지 곁들이며 대꾸했다. 실은 동인애는 양조장과 정미소를 가지고 있는 가원읍 일대 유지이자 부자이고 또 일남 오녀를 둔 딸부잣집이었다. 에잉, 술맛 떨어지게 그놈의 채가들 소리는 왜 듣게 하는 거야? 갑자기 혹부리 당숙이 들마루 안쪽 쪽마루에 걸터앉아 막걸리 주전자와 김치 보시기를 쇠젓가락으로 두들기며 소리치고 있었다. 언제부터 술을 들었는지 70에 가까운 노인네는 상체를 앞뒤로 흔들며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채가들, 우리 집안 마름이나 하던 놈들이 미친 세상을 잘 만나서 완장차고 설쳐대더니 이제 돈까지 벌었다고 꺼들먹대다니 나원.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한 채가놈들. 평소에는 의젓하고 점잖아 집배원을 하던 아버지도 혹부리 당숙한테만큼은 큰형벌 이상으로 깍듯하게 대해왔었다. 아니, 당숙을은 엄청 취하셨네요. 제가 큰 댁으로 모실게요. 대식이 당숙의 한 팔을 부축하려 하자 당숙은 두 팔을 회회 내저었다.
이놈 대식이구나.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벌써부터 계집애하고 싸돌아다니냐? 에이 망긋. 지 할배가 지 처가들한테 당한 것을 알면 이러지는 못할 건데. 당숙은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혀를 끌끌 찼다. 이내 비틀거리면서도 꼿꼿하게 산 밑 기와집으로 올라가셨다. 큰 댁은 이 일대 신씨 종갓집인데 목덜미에 큰 혹이 있는 혹부리 당숙은 종손으로 젊어서 대처 유학도 다녀왔지만 평생을 종가를 지키며 살아왔다고 들었다. 대식은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동이의 팔을 끌고 양산계 돌다리로 되돌아 왔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동이의 한 팔을 잡은 채 돌다리를 건넜다. 송정숲이 보이는 언덕배기에서 그녀는 뒤돌아보며 싱긋 웃었지만 이내 내처 앞만 보고 걸었고 그도 그녀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이후로는 동이를 만날 수 없었다. 헤어진 며칠 뒤 송정리 사는 친구에게 물어보아도 아프다느니 친척집에 갔다느니 통 알 수 없는 얘기만 돌아왔다. 대식은 주말에는 그녀가 사는 송정리 안쪽 2층 양옥집을 찾았다. 왼종일 할 일 없이 집 앞을 오고 갔지만 세파드 2마리만 사납게 지저댈 뿐 조용하기만 하였다. 급기야 대식은 아프다는 거짓 핑계를 담임에게 말하고 조퇴를 한 뒤 그녀가 다니던 여고 앞 하굣길에서 수많은 여학생 중에 그녀를 찾았다. 눈이 빠지도록 찾아도 역시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송정리 친구들 입방아에는 그녀가 큰언니가 있는 대구로 전학 갔다느니 숙부가 사는 인천이라느니 확인할 수 없는 분분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다. 그가 마음을 못 잡고 양산계를 헤맬 때 어느 정도 무릉리에도 소문이 퍼져 눈치를 챈 큰집 재종형이 조용히 그를 돌다리 앞으로 불러내었다. 읍사무소 계장으로 있는 중년의 만식형은 평소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시가 최 사장집 막내를 만나고 있다며? 만식형은 담배 한 개비를 빼어 문 채 옥녀봉을 건너보며 나직하게 묻는다. 형님, 그냥 친구로 편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당숙 어른한테 알 수 없는 꾸중을 듣고 나서 아예 만날 수도 없네요. 대식은 원망과 함께 도움을 바라는 눈빛으로 차분하게 대꾸했다. 시가, 너도 나중에 알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것이 있단다. 얼마 전 구판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심하게 너희들을 나무랐다며? 그런데 그것은 이 형도 아니 네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마음일 게다. 재종형은 뜨악해하는 대식에게 깊게 내뱉은 담배 연기와 함께 그가 모르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풀어대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원읍은 오랫동안 신씨 집성촌이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신씨들이 들어와 대대로 터를 닦고 살았다. 군청 소재지에서 50리 떨어진 가원읍 소재지는 남쪽으로 영강이 흐르고 북에서 내려온 양산계가 송정리와 무릉리를 동서로 가르며 영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북으로는 뇌정산, 서로는 옥녀봉, 남으로는 갈미봉이 애워싸 동으로 난 서파제가 외지로 통했다. 낮은 분지형의 읍 소재지는 양산계를 경계로 동쪽의 무릉리와 서쪽의 송정리인데 넓은 들과 많은 가구 수를 갖고 있어 여타 마을에 비하여 큰 마을 행세를 하고 있었다. 과거부터 동편 무릉리는 신씨 집성촌이고 서편 송정리는 송정수 발의 송정마을만 채씨들이 모여 살았고 그 외 자연마을은 타성바지도 꽤 섞여 사는 편이었다. 무릉리는 양산계 방충 너머로
주로 논농사를 지었고 송정리는 관산들 안쪽으로 논농사와 옥녀봉 산 밑으로 밭농사를 지었다. 두 마을은 세력이 엇비슷하여 일제 때부터 양산계를 경계로 면사무소와 우체국은 송정리, 지서와 농협은 서파제 아래 무릉리, 지금의 초등학교는 송정리, 중학교는 무릉리로 공평하게 나눠두었다. 그만큼 송정리와 무릉리는 기랑 관계였는데 무릉리는 당연히 토박이 신씨들이 주도했다면 송정리는 채씨들이 타성바지와 어깨를 겹고 무릉리에 맞서는 형국이었다. 일제 강점기만 해도 토박이 신씨는 양산계 들판뿐만 아니라 송정리 일대 적잖은 논을 직접 농사를 짓든지 타성바지에게 도지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다. 대식의 조부는 일찍부터 종갓집이 차지한 무릉리를 벗어나 송정리 송정마을 일대에서 논밭을 일구었다. 부지런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농사일에 충실하여 해방이 될 무렵에는 송정수발의 좋은 논밭은 거의 조부 땅이었다. 자연히 농사지을 땅이 없던 적잖은 채씨들은 조부의 소장농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들떴다. 가원에도 중앙통인 우체국 건너편 상점 자리에 건준위원회 치안대라고 써붙인 나무 간판이 내걸렸다. 면 건준위원장은 보통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은 만식형의 조부가 추대되어 마지못하여 맡았다. 그러나 면회 치안과 행정을 맡은 건준위원회 실권은 치안대장 동희의 조부가 맡고 있었다. 치안대장 최홍철은 해방 전 신신의 마름으로 있다가 만식형의 조부인 신선생의 소개로 하야시라는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을 거쳐 지배인으로 해방을 맞았다. 최홍철은 눈치가 빠르고 싹싹하며 잔꾀가 많아 최조조로 불렸다고 한다. 그는 위원장인 신선생에게 겉으로는 받드는 척 하면서 그를 따르는 송정리 청년들을 철저히 규합하였다. 먼저 면소에서 나눠주는 양곡 배급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면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실시한 농지개혁 때도 미군정에 찰싹 달라붙어 토박이 지주 신씨들과 부딪혀가며 밀어붙여 송정리 채씨들은 물론 타성바지 소작인들에게 역시 최홍철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물론 농지개혁으로 극성스럽게 일군 논밭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그의 대척점에 선 대식의 조부는 이를 갈았다. 특히 야밤에 들이닥친 치안대 청년들에게 몰매를 맞고 한쪽 눈이 실명하게 된 것은 깊은 한으로 남았다고 한다. 3년이 흘러 미군정이 물러나고 우리의 새 정부가 들어섰다. 대식의 조부 신현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를 갈며 치안대장 최홍철의 그동안의 비위를 조사하여 모든 자료들을 상주법원 검찰부에 제출하였다. 농지개혁 때 적잖게 빼돌린 농지가 나왔지만 그것은 그냥저냥 묻혔다. 그러나 치안대 청년을 동원하여 지주 신현돈을 실명에 이르게 한 것은 강단 있는 한 검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최홍철은 처벌받았다. 최후 진술하는 신현돈의 외줄기 눈물이 판사를 움직였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최홍철은 상해치상 주범으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형무소를 나온 최홍철은 가원에 돌아왔다. 그러나 예전의 가원이 아니었다. 정확하고 확실한 양곡 배급과 탱크처럼 밀어붙인 농지개혁의 체조조가 더 이상 아니었다. 마름의 신분을 잊고 신세진 지주에게 함부로 대한 망나니 최홍철로 면민들에게 낙인 찍혔다. 이후 최홍철은 치안대장이 아닌 가원장터에 비루먹은 개처럼 술로 지내고 휘청거렸다. 몇 달이 지났을까? 최홍철은 더 이상 장터에서 볼 수 없었다. 둔덕산에서 숯을 구워 내다 파는 볼바우 사람들이
둔덕산 팔부 능선 청섭해서 야산대 속에 끼어있는 최홍철과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 뿐이었다. 그러나 신현도는 일가부치 지서 신순경을 통해 최홍철이 둔덕산 야산대에 들어갔다는 귓속 이야기를 듣고 적잖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당시 30-40명의 청섭 야산대는 둔덕산 아랫동네는 물론 면 소재지인 송정리까지 야간에 출몰하여 식량을 강탈하고 소 돼지를 몰아가는가 하면 부녀자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이듬해 6.25가 터졌다. 38선이 무너진 뒤 한 달도 채 못 된 7월 중순, 괴산 청천에서 강원을 넘는 불란치는 누런 군복에 땀 찌들은 인민군들이 장총을 울러매고 꾸역꾸역 넘어왔다. 연일 전투에 지쳤는지 피곤한 기색이 완연하고 다들 무표정한 상태였다. 이화령 쪽에는 인민군 1사단이 충주에서 문경으로 정면 공격을 한 상태여서 서편 괴산 쪽에서 소련군 대위 출신 최용진 소장이 이끄는 인민군 13사단이 불란치를 넘어 가원 북쪽 상괴리로 들이닥쳤다. 곧 면소가 있는 송정리 우체국 앞 사거리에는 면인민위원회가 들어섰다. 붉은 별 인공기가 펄럭이고 따꿍따꿍 소리가 나는 장총을 울러맨 인민군이 보초를 섰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써붙인 사무실 안에는 인민군 장교와 함께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홍철이 함께 앉아 있었다. 최홍철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악질 반동지주 신현돈의 검거와 가원장날 강제 동원된 면민 앞에서 인민재판이었다. 뻔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대식의 조부는 붉은 완장을 찬 청년들의 죽창에 숨졌고 서파제 등성이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졌다. 좋은 세상이 왔다고 그악스럽게 설쳐댔던 인공 최홍철의 완장도 그해 가을이 되자 자취를 감췄다. 인공기가 펄럭였던 우체국 앞 2층 건물은 태극기가 파란 하늘에 휘날렸다. 대검이 꽂힌 M1 소총을 울러맨 국군이 서 있는 사무실에는 신현돈의 동생 신현욱이 방위대장으로 앉았다. 대식의 종조부 신현욱은 일정 때 징병으로 사이판까지 다녀온 실전 경험자로 형을 처단한 빨갱이 최홍철을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켰다. 지방 우익 청년단체인 30여 명의 방위대를 이끌고 지리의 밝은 이점을 발휘해 경찰의 앞에 서서 지역 빨갱이는 물론 과거 야산대와 인공시절 부역자들을 잡아들였다. 이들은 양산계가 영강으로 접어드는 송정숲 강변에서 하얀 완장을 두른 경찰과 방위대들에 의해 집단 총살되었다. 그 중에는 불란치를 넘어가 관평리에서 잡혀온 최홍철도 있었다. 이렇게 송정마을 최씨와 무릉리의 신씨는 서로 죽이고 죽는 지긋지긋한 쌤쌤의 6.25는 끝났다. 전쟁이 끝난 가원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했다. 신현돈의 큰아들 신동만은 농지개혁으로 절단났지만 얼마간의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원호 대상자로 분류되어 우체국 집배원으로 특채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최홍철의 가족들은 언제부턴가 읍내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가원에 나타난 것은 20여 년이 가까운 70년대 초반이었다. 최홍철의 외아들이자 동희의 아버지 최상화는 예전에 소심하고 불안한 청년이 아니었다. 어물쩍 읍내 3.1극장을 인수하더니 양조장 정미소를 사들여 사람을 두고 운영하는 최 사장이 되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으로 밀항하여 빠칭코에 손을 대어 적잖게 돈을 번 뒤 그것을 종잣돈으로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빠칭코 사업에 뛰어들어 그 분야의 재력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최 사장은 읍내에서 유일하게 세단을 타고 서울과 강원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였다.
대식이 다시 동희를 만난 것은 서울 흑석동 인문대 졸업반 때였다. 고시 공부를 하며 교직이수 과정을 밟던 실습 학교가 모교 가원중학교였다. 그리고 그녀도 대구 샛별여대 음악과 졸업생으로 교직이수 실습으로 가원에 온 것이다. 그들의 만남은 다른 교생 2명과 함께 달포간의 교생 실습을 한 라일락 향기가 진동한 봄날이었다. 아니, 너 동희? 교무실에서 교생 인사를 마치고 수십 년 된 라일락 나무 아래에서 그녀를 만난 그는 뒷말을 잊지 못했다. 아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래, 너 대식이지? 참 오랜만이다, 그치? 하얀 블라우스를 받치고 연보랏빛 원피스를 걸친 그녀는 6년 전 양산계에서 만난 까르르 웃고 살쭉 비치던 소녀가 아니었다. 어떻게 지냈는지. 무릉리 구판장에서 우리 혹부리 당숙한테 말벼락을 맞고 난 뒤 처음 보네, 그치? 어쩜 그렇게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 소식도 없었냐? 그는 볼멘 소리로 엄벙덤벙 자꾸 재우쳤다. 너도 꼰대 다 됐구나. 어쩜 남자들이란. 우리 집 꼰대랑 학과장 꼰대랑 이제 대식이 너까지. 그녀는 가지런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익살맞게 콧날을 찡긋한다. 이후 6주는 대식과 동희에게 거칠 게 없었다. 물론 학교에서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눈을 피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가끔은 의도적으로 말다툼도 했다. 며칠 뒤 둘이는 그럴듯한 핑계로 1시간 거리의 정촌 시내에 방을 얻어 지냈다. 물론 아래 윗집이지만 따로 방을 얻었다. 학교가 파하면 007 첩보하듯이 가원을 벗어나 소야교나 진남교반, 대정숲, 영신숲의 찻집이나 생맥주집이었다. 마침 이런 곳은 외지 사람도 적지 않아서 그들 속에 끼인 둘은 짜릿한 낭만 그 자체였다. 진남교반을 거닐 때 서쪽의 영강과 동쪽의 조령천이 합류하여 남으로 낙동강으로 흐르는 것이 마치 지금의 두 사람 관계와 같다고 여겼다. 더 이상 6년 전 양산계를 헤매던 소년소녀가 아니었다. 결국 교생실습 마지막 주말 밤 둘은 영신숲을 오랫동안 걷다가 1층은 카페 겸 술집이고 2층은 모텔인 영강에 들어갔다. 둘은 내일이 보이지 않아 술을 마셨고 또 만날 수 있을까 걱정되어 밤을 지새우며 마셨다. 새벽녘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2층 모텔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창문 커튼 사이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한낮이었다. 그리고 날카롭게 찌르는 6월의 햇빛은 둘 사이의 하얀 침대볼을 진홍빛 둥근 우원으로 새겨놓았다. 그러나 둘은 여기까지였다. 그들이 영강을 나왔을 때 까만 세단에 건장한 2명의 젊은이가 나와 그녀를 차에 구겨넣듯이 밀어넣었고 뒷자리에는 검은 선글라스에 팔짱을 낀 채 사장이 끌려 나오는 동희와 붙잡는 대식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대식은 또 양산계와 대구의 샛별여대를 할 일 없이 헤맸다. 그러나 행여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송정숲 2층 양옥집은 건장한 청년 때문에 접근이 되지 않았고 샛별여대 인근에서 그녀를 보는 행운은 뒤따르지 않았다. 더구나 평소 과묵하고 그를 지켜보기만 했던 아버지 신동만도 이번만은 아니었다. 제가들과 엮이려면 아예 호적을 파가라. 신동만은 선언하듯 말하고 이내 일자로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둘이는 이번에도 타의에 의한 별이었다. 대식은 남은 학기를 무엇에 홀린 듯 멍하게 마치고 이듬해 졸업했다. 교생 이전 매달렸던 고시 공부도 귀찮았고 서울, 강원, 대구도 그가 머물 곳이 없었다. 그때 바람처럼 들리는 소문은
그녀가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와 약혼했다는 것이고 시가 쪽이 점촌에서 술집과 극장을 하는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 징집 영장을 받고 춘천 102 보충대를 거쳐 최전방 철책선에서 초병 근무를 마쳤다. 그리고 제대 이듬해 남들처럼 직장을 갖는다는 작은 생각으로 어렵지 않게 중등교사 순위고사를 거쳐 서울 시내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여 숨을 쉬고 그녀를 잇는 것은 철책선 초병 시절 큰 기대 없이 응모하여 D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소설이라는 바람막이였다. 한번 어느 소재에 필이 꽂히면 단락을 맞춰야 책상을 내려앉는 소설 쓰기는 그때만이라도 동의를 잊게 했다. 소설을 풀어나갈 때는 구름을 타고 이화령을 거쳐 서파제를 넘었고 바람에 얹혀 영강과 양산계를 자유롭게 떠다녔다. 소설과 술로 어영부영 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있을 때 동료 교사의 여동생과 결혼했다. 시골에서 여고를 나와 마을 금고에서 일하던 아내는 그와 나이 차이는 서너 살 아래지만 이해심 많고 세심하게 그를 지켜봐 주었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고 자식도 남매를 두었다. 그가 교편을 마지못하여 나가는 직장인으로 술과 소설에 빠져 아내에게 잔정을 주지 못했을 때도 내색하지 않았다. 아니, 그가 동의를 잊지 못하여 술과 소설에 묻혀 방황할 때는 알면서도 속으로 삼켜야 했던 아내를 생각하면 고인이 된 그녀에게 때늦은 후회가 밀려든다. 인생은 삼세판이라 했던가. 대식은 동희를 또 만났다. 귀향하고 1년이 되어가는 지난달 하순쯤이었다. 여느 날처럼 눈을 뜨기 무섭게 양산계 옆으로 난 둑길을 걸었다. 둑길은 자동차는 다니지 못하고 리어카 정도 다니는 조붓한 녹록길이었지만 군데군데 미루나무가 서 있고 라일락꽃도 흐드러져 꽃향기가 그만이었다. 그날 아침 어둠이 거치지 않은 뚝길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안개가 깔렸다. 20여 분 거리의 양산계를 지나 영강구와 합류 지점인 송정숲을 지날 때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봄비는 작달비가 되어 쏟아졌다. 큰 소나무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연보랏빛 장우산을 쓴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괜찮으면 함께 쓰고 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이 무척 몸이 건조했다. 괜찮아요. 비는 언젠가는 그치겠죠 뭐. 세상 만사 안 그치는 게 있나요? 그는 쫄딱 맞은 비로 조금은 창피하여 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세상 만사 안 그치는 게 없다. 누구시더라? 그녀는 짓궂게 다가와 희미하게 웃으며 돌아선 그와 눈을 맞췄다. 역시 영강의 잡학도사 대식 선생. 아니, 영강의 작가이지. 동이었다. 하얀 비옷에 노란 캡모자를 쓰고 장우산을 받쳐든 그녀가 배시시 웃으며 건너보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동이, 아니, 동희 씨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뜨악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 뭘 그리 놀라나 이 사람아. 그녀는 당시 유행하던 어느 여자 코미디언의 흉내를 내며 들풀처럼 풋풋하게 웃고 있었다. 이내 대식도 목젖을 젖히며 크게 웃었다. 곧 작달비는 그치고 능계가 몰려왔다. 둘은 송정숲에서 영강으로 난 강변길로 들어섰다. 그녀는 하얀 우의를 입었고 그는 그녀에게 넘겨받은 장우산을 펴지 않고 어깨에 둘러맨 채 휘적휘적 걸었다. 능계가 몰려와 주위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막아주었고 그녀는 그가 묻지 않은 30여 년 전의 이 얘기를 남의 얘기하듯 술술 풀어나갔다.
그녀는 영신숲에서 최 사장에게 끌려간 뒤 서울 평창동 집에 구금되다시피 지내며 겨우 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정촌 스타극장 주인의 아들인 야무진 사업가 강 사장과 약혼한 뒤 그해 가을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둔 뒤 결혼 7년여 만에 강 사장의 외도로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서울에서 혼자 지냈다고 했다. 또 대식이 서울에서 교사를 하며 결혼했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도 나중에 얼핏 들었다고 했다. 시가, 너 어느 때인가 서울 종로문고에서 팬사인회를 했었지? 아마 그때 난 먼 발치에서 너를 지켜봤다. 그녀는 아쉬운 듯 말을 맺었다. 아마 첫 소설집 나왔을 때 팬사인회를 한 적 있었지. 그때 아는 척 하지 그랬니? 바보처럼. 그는 그녀의 두 눈을 빤히 쳐다보며 진정을 담아 얘기했다. 그랬으면 아마. 그녀는 가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로 그들은 서로 편하게 만났다. 서로 혼자 몸이다. 그녀도 그가 귀향할 무렵 조금 전부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송정마을 2층 양옥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뒤 혼자 지낸다고 하였다. 무역업을 하는 큰아들과 서울 모 신문사 기자로 있는 작은아들이 수시로 자기들 내킬 때마다 드나든다며 투덜댔다. 대식은 양산계에서 벌레 보듯이 못마땅한 훅부리 당수, 호적을 파갈하던 아버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동희도 영신숲에서 납치하다시피 그녀를 끌고 가 평창동 본가에 가둔 아버지 최 사장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대식에게 더욱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단다. 이제는 송정리의 최씨 딸도 무릉리의 신씨 아들도 아닌 영광과 양산계를 끼고 살았던 과거를 공유한 초로의 남과 여로 지내고 싶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읍내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식당에서 점심을 들며 5일장에서 함께 시장도 보며 편안한 관계로 지낸다. 엊그제 늦은 오후 무렵 대식과 동희는 송정숲을 지나 농음 쪽으로 난 영강 강변길을 1시간쯤 걸었다. 그 악스런 늦더위도 물러가고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목덜미가 선선한 요즘이다. 어느덧 짧은 해는 갈모봉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석양이 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우리네 인생도 마무리를 저렇게 곱게 물들이고 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희가 말했는지 대식이 말했는지 아니 동시에 같이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지는 해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러자 이제 우리 서로 의지하며 지는 저 해와 같이 곱게 물들여 보자고. 둘은 마주보며 서약서를 낭독하듯이 입을 맞춰 되뇌었다. 오늘도 둘은 양산계를 거쳐 영강변을 걸었다. 함께 걷던 발걸음은 동희의 핸드폰이 울려 그녀가 몇 발 뒤처지며 통화를 했다. 응, 막내. 뭐, 내일 엄마보다 더 좋다는 여자친구 신 기자와 함께 인사 온다고? 뭐? 그 여친의 부친도 귀촌하는 곳이 가원이라고? 응,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그녀는 30대 중반인 둘째 아들이 신문사에 다니는 동료 기자와 열애 중이라며 대견하다는 표정과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대식은 뭔가 이상한 예감이 싸하게 도는 것을 느꼈다. 미애니? 그래, 내일 가원 내려온다고? 남자친구 강 기자와 함께 온다고? 그래, 알았다. 대식은 아침 무렵 받은 왈가닥 미애의 통화음이 이명으로 울려왔다. 순간 뒤따르던 동희가 다가오며 외쳤다. 시가, 네 딸이 미애니?
대한신문 사회부 신미애 기자?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뜨악하게 쳐다보았다. 아, 그럼 네 작은 아들이 대한신문 사회부 기자 강동수야? 물은 대식도 들은 동희도 아무 말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로 마주 보았다. 잠시 후 둘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무 말 않고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어느 쪽이든 둘이 나란히 걸었는데 지금은 동희는 노란 황색 안쪽으로, 대식은 건너편 바깥쪽으로 걸었다. 이내 둘 사이는 광장같이 넓어 보였고 때이른 소슬바람이 그들 사이로 휑하니 지나갔다.